すました顔して何してんのあいつあんたの推しの子になってやる 우여곡절 끝에 신생 비코마치의 데뷔 무대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아카네와의 연애가 비즈니스라는 걸 알게 된 카나는 드디어 아쿠아와 화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삼각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 사람에게 도쿄블레이드라는 초인기 만화의 연극 캐스팅 제안이 들어왔고 하필 작품에서 맡은 캐릭터들도 삼각관계이기에 두 사람은 불타게 되죠. 거기다 아카네와 카나는 아역 시절부터 숙명의 라이벌로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무대 연극에서 과거 천재라 불렸던 배우와 현재 천재라 불리는 배우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쿄블레이드의 미팅 날이 되었고 이번 연극의 담당은 아이의 과거가 숨겨져 있는 극단 라라라이였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오늘달콤이라는 드라마를 같이 찍었던 메루토를 만나게 되었는데 메루토도 마사야의 커넥션을 받고 이번 연극에 참가한 것이죠. 물론 두 사람은 예전에 크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そんな顔してて楽しいな。なんだ、笑えば可愛いじゃん。 메루토의 태도가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주제도 모르던 오늘달콤 때와는 달리 지금은 제대로 자기 수준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만큼 연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메루토의 변화는 애니 4화에서 슬쩍 복선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悪い、拳当たったよな。やっぱ演技は感情乗ってなんぼだよな。おかげで有馬も本気出せたんじゃないか。 아쿠아에게 휘말려 감정 연기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아쿠아가 해준 말에 무언가 크게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인사도 대충 넘겼던 옛날과 달리 지금은 공손하게 인사하는 걸 보고서는 카나도 메루토의 변화를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스미야키까지 오면서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토시로는 극단 라라라이의 대표이고 고아는 원작 만화를 연극에 맞춰 바꿔주는 각본가입니다. 도쿄블레이드는 도쿄를 배경으로 하는 액션 배틀 소년 만화로 신주쿠 진영과 시부야 진영의 팀 배틀로 이루어지며 연극은 그중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쿠아의 역할은 토키로 주인공의 적대 진영이며 시부야의 리더인 사야이메와 약혼 사이고 카나의 역할은 추루기로 초반에는 주인공의 동료로서 토키와는 적대 관계지만 나중에 토키의 파트너가 되면서 사야이메와 삼각관계가 형성됩니다. 아카네의 역할은 사야이메로 토키가 속해 있는 시부야의 리더이며 토키와 정석적인 약혼 사이지만 후반부에 추루기가 치고 올라오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매주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메루토의 역할은 키자미로 전형적인 주인공의 오른팔 포지션인 열혈 캐릭터이며 사쿠야의 역할인 몸매와 대립하는 캐릭터입니다. 사쿠야는 실제 능글맞은 성격이지만 소심한 성격의 몸매 캐릭터도 가볍게 소화해내는 실력파 배우죠. 마지막으로 작품의 주인공인 블레이드 역할을 맡게 된 히메카와 타이키는 극단 라라라이의 에이스 배우이며 겉모습과는 달리 진짜 천재 중의 천재입니다. 평소에는 자기 배역의 이름도 모를 만큼 어설픈 모습을 보여주지만 연기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캐릭터가 달라질 만큼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통성명도 끝났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춘 후 주요 멤버끼리 대사 맞추기를 하게 됩니다. 아카네는 본업이 연극인 만큼 이번에는 아쿠아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고 거기다 함께 출연하는 장면도 많았습니다. 물론 옆에서 그 광경을 아니 꼽게 보는 사람도 있었죠. 연기가 재밌지 않냐는 아카네의 질문에 아쿠아는 연기에 재미도 열정도 없다고 답했고 아쿠아에게 있어서 연기는 범인을 찾기 위한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쉬는 시간이 끝났고 대사 맞추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쿠아는 당연히 과하진 않지만 못하지도 않은 준수한 연기를 보여줬고 메루토 또한 걱정과 달리 제법 실력이 늘었습니다. 아카네와 카나는 서로 상반된 연기를 보여줬는데 아카네는 배역을 분석하고 그 배역과 하나가 되는 몰입형 연기였고 카나는 주변을 파악하고 상대 배역의 연기를 커버해주는 적응형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아카네가 배역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카나는 상대방에 중점을 두고 있었죠. 카나가 이런 연기를 하게 된 것은 과거 트라우마 때문이었는데요. 카나는 아역 시절 난 잘났어, 나를 봐줘 라는 태양 같은 느낌의 연기를 보여주면서 천재 아역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꼬인 성격과 말투 때문에 금방 주변에서 버림받게 되었고 へったくそな演技してたんでしょ監督取り直していや問題なかったから。 이후 자기 자신보다는 주변에 맞춰주는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괜히 눈에 띄지 않으면서 상대 수준에 맞게끔 연기하여 작품 자체의 조화를 중요시한 거였죠. 하지만 바닥으로 추락했던 카나 주변에는 오늘달콤 때의 메루토처럼 수준 낮은 배우밖에 없었고 당연히 카나의 진가는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카나의 연기 상대는 무려 천재 중에 천재라 불리는 타이키였기에 카나는 제대로 리미트가 풀려버립니다. 그렇게 두 명의 압도적인 연기는 아쿠아가 놀랄 정도였고 아카네 또한 카나의 연기를 보면서 흥분하게 됩니다. 각자의 스케줄 속에서 짬짬이 시간 내어 연극 연습을 했고 타이키처럼 바쁜 배우는 종종 대역을 쓰기도 했습니다.
3일차쯤 지나니 슬슬 배우 간의 그룹이 생기기 시작했고 당연히 타인과 벽을 쌓고 있던 아쿠아는 혼자 겉돌고 있었습니다. 아카네는 남친이 걱정돼서 말동무가 되어주려고 했지만 아쿠아는 고립된 상황에서도 카나를 분석하고 있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카나에게 큰 차이로 지게 될 거라고 말해줍니다. 사실 아카네의 연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카네는 맡은 캐릭터를 철저히 분석해서 몰입하는 타입으로 작품 속의 사야임에는 내성적이고 다정한 성격이었지만 각본 속의 사야임에는 저돌적이고 당돌한 성격이었기에 아카네는 그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죠. 당연히 괴리감 속에서 아카네는 제대로 된 연기를 할 수 없었고 옆에서는 카나가 치고 올라오면서 마치 사야이메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아카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한편 도쿄블레이드의 원작 만화가인 아비코와 오늘달콤의 원작 만화가인 요리코가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비코는 요리코의 어시스트로 활동했다가 작가로 데뷔하였고 도쿄블레이드가 대박나면서 오히려 요리코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극화는 처음이라 드라마와 경험이 있는 요리코에게 자문을 구한 거였죠. 아비코는 조금 괴짜스러운 만화가였는데 돈도 많이 벌면서 어시를 쓰지도 않고 혼자서 만화를 그릴 정도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상대는 요리코였고 연극 견학은 가고 싶은데 혼자서는 못 가니 요리코랑 같이 견학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원작자와 각본가가 모두 모이게 되었고 사야이메의 이상한 각본 때문에 우물쭈물하는 아카네를 대신해 아쿠아가 각본가에게 물어봐줍니다. 물론 각본가도 사야이메의 원래 성격을 파악하고 있었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만화와 무대 연극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고 만화처럼 말없이 표정만으로 감정을 표현했다가는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의미 전달이 힘들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죠. 거기다 많은 분량의 내용을 2시간 만에 압축해야 했기에 원작처럼 침묵으로 시간을 끌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각본가라는 직업은 두 매체의 차이를 분석하고 해당 매체에 맞게끔 바꿔주는 직업이었고 전부 원작대로만 한다면 이런 직업은 필요 없었죠. 그래도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아카네가 힘들어한다면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해서 고쳐준다고는 했지만 대표인 토시로가 응석을 받아주지 말라며 바로 잘라버립니다. 그때 원작자가 왔고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서 옆에서 요리코가 도와주고 있었죠. 요리코는 오늘달콤으로 이미 카나와 아쿠아랑은 구면이었고 메루토도 구면이었지만 당연히 메루토에게는 냉정했습니다. 인사도 끝났고 본격적으로 연극 연습을 견학하게 되는데 배우들의 엄청난 연기 실력에 원작자는 크게 감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극에서 원작자에게 거슬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결여됐어도 만화에는 진심이기에 원작과 많이 달라진 각본의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 그것도 일부분만 고치는 게 아니라 각본 전체를 고쳐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죠. 총책임자인 스미야키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와서 전부 고치는 건 무리라고 말했고 각본가인 고아도 사과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점이 마음에 안 드는지 물었지만 말이 통했으면 괴짜가 아니었죠. 캐릭터를 바꾸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면서 원작을 읽어보기는 했냐 창작자로서 센스가 없다는 등 막말을 하면서 연습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물론 미디어 믹스를 할 때 원작가와 각본가가 충돌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었지만 아비코는 사전 협의 때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자기만의 느낌으로 설명했고 중간에서 그 의미가 변질되어 각본가에게 간 것이었죠. 아니 애초에 처음 시작부터 변질되어 시작했을 가능성이 컸죠. 거기다 아비코는 연극에 대해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들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고아가 온몸을 비틀어서 만든 각본이었지만 결국 화가 난 아비코는 자기가 각본을 쓸 거라며 자기 말에 안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물론 위약금이 들겠지만 초인기 만화가인 아비코에게는 문제 없었죠. 거기다 기존의 각본가인 고아는 더 이상 참여하지 말라며 결국 선까지 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각본가라는 직업의 어두운 뒷면이 표현되는데 좋은 걸 만들어보려고 해도 원작과 조금만 달라지면 원작자에게 미움받는 건 당연한 일이고 재미없으면 팬들한테 욕먹으면서 재미있으면 원작 덕분이 되는 게 일상이었죠. 거기다 프로듀서와 대형기획사의 요구사항도 억지로 넣어야 하고 그럼에도 작품으로서는 성립되어야 했기에 각본이라는 건 지옥의 창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아는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되었고 스미야키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고아에게 미안하기만 했죠. 하지만 고아도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원작은 1화부터 챙겨받고 다른 스케줄을 조정하면서까지 좋은 연극이 되게끔 혼을 담아 각본을 만들었습니다. 윗선에서 늦은 밤 수정사항을 요구해도 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바로 작업할 정도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이런 현실이었죠. 결국 원작자인 아비코가 새로운 각본을 써올 때까지 연습은 중단되었고 분위기는 뒤숭숭해졌습니다. 그때 아쿠아는 자신이 참가하는 연극이 2.5차원 무대임에도 스테이지 어라운드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정확히는 연극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야 연극 같은 구닥다리보다 영상을 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건 아쿠아의 낡아빠진 선입견이었고 아카네는 그런 선입견을 깨주기 위해 모처럼 데이트를 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아쿠아와 아카네는 2.5차원 연극을 보러 가게 되었고 거기서 아쿠아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존의 연극이 한 무대를 돌려 쓰는 형식이라면 2.5차원 무대는 객석을 회전시켜 여러 무대를 빠르게 바꿔주는 방식이었고 그 밖에도 4D 영화처럼 여러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최신식 체험형 콘텐츠였죠. 아쿠아의 극찬에 아카네는 좋아주고 했고 거기서 우연히 스미야키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연극의 담당은 스미야키였는데 관람 후 나가는 관객의 표정을 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관객의 표정이 좋으면 즐거운 무대였고 무덤덤하면 별로인 무대였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우연히 아쿠아를 본 것이었는데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아쿠아가 극찬했던 이 연극의 각본은 무려 고아가 쓴 것이었는데 연극을 진심으로 좋아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으며 고아가 쓴 각본의 무대는 언제나 관객이 웃으며 나갔죠. 스미야키는 도쿄블레이드에서 그런 고아를 자르고 싶지 않았지만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아쿠아도 이번 연극을 보고서는 절대로 만화가가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만화와 연극은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생초보가 각본을 만든다면 고등학교 수준의 결과물이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는 이번 사건의 문제는 소통의 장애 때문이라고 말해주며 좋은 연극을 보여준 답례로 한 가지 일을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쿠아는 모두를 데리고 요리코의 작업실로 갔습니다. 메루토는 어떻게든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어 말을 붙여봤지만 역시나 씨알도 안 먹혔죠. 아비코를 설득하기 위해 아쿠아가 생각한 계획은 이랬습니다. 한 번 뜬 창작자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기 쉽고 그런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말해봤자 역효과만 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코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요리코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했고 그렇기에 아비코가 아닌 요리코의 작업실로 찾아온 것입니다. 원래는 아비코도 같이 초대해서 모두 모였을 때 말할 생각이었지만 도쿄블레이드는 주간 연재이기에 시간이 없어 아비코는 오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초인기 만화에 어시도 없이 혼자 작업하고 있어서 애니와니 뭐니 엄청 바쁜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비코도 마냥 삐뚤어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어시스트로 일할 때도 남들과 어울리는 게 서툴러서 대화를 못할 뿐이지만 사실은 남을 이해하고 남에게 이해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요리코가 먼저 챙겨줬더니 잘 따르게 되었고 만화에 대해 이것저것 도와줬더니 순식간에 인기 작가가 돼서 추월당하게 된 거였죠. 사회성도 부족한 상황에서 실패한 적도 없고 데뷔하자마자 바로 대박이 났기 때문에 자기 의견이 무조건 맞다는 사고가 심해진 거였습니다. 거기에 아카네는 편집자가 가만히 있냐고 물어보지만 요리코는 편집자의 현실에 대해 말해주게 됩니다. 편집자가 하는 일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뜰 만화를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뜬 만화를 안 끝내게 하는 것입니다. 작품이 대박나면 제대로 뽑아먹어야 했기에 절대 끝을 내면 안 됐고 그걸 위해서라면 작가의 응석도 받아줘야 했습니다. 그 결과 작가의 콧대는 더욱 높아지지만요. 그리고 바로 옆엔 괜히 뜨끔거리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성과는 거두지 못한 채 아쿠아는 봉투 하나만 건네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리코는 아비코의 작업실에 가게 되었고 마감은 어제지만 아직도 원고가 끝이 안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잠도 안 자고 철야로 작업하고 있었으며 컬러 작업과 단행본용 추가 작업도 있었기에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쁜데도 어시를 안 쓴 이유는 본인이 어시에 만족을 못했고 원하는 바 또한 정확히 설명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연극의 각본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었죠. 결국 요리코가 밀린 마감을 도와주게 됐고 타협하지 않고 고집부리는 아비코에게 따끔한 충고를 날리게 되는데 그 말을 들은 아비코는 폭발하여 결국 선 넘는 말까지 해버립니다. 하지만 요리코도 한 성격하기에 둘은 밤새 싸우면서 작업을 이어나갔고 결국 2차 마감 전까지 무사히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사실 아비코는 요리코를 제일 존경했고 오늘달콤이라는 작품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지만 드라마에서 더럽혀져 버리는 걸 보고는 이렇게까지 고집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리코는 아쿠아가 전해달라는 봉투를 건네줬고 그 봉투에는 전해봤던 2.5차원 연극 티켓이 있었습니다. 아비코는 연극을 보고 돌아가던 중 직원에게 발견되어 스미야키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그때 스미야키는 아쿠아가 했던 말이 생각나 태도를 바꾸고 아비코에게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줍니다. 아무리 천재 소설가라도 처음 그려본 만화는 엉망일 것이고 이건 천재 만화가가 처음 연극 각본을 쓸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 때문에 그런 엉망진창의 각본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사용하게 될 테고 그럼 아비코가 제일 싫어하던 쓰레기 같은 연극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비코 입장에선 협박으로 들리겠지만 스미야키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고 결국 아비코와 타협에 성공하게 됩니다. 바로 실시간으로 텍스트를 공유하고 그걸 통화하면서 동시에 작업하는 게 조건이었죠. 이런 식의 다이렉트로 각본가와 원작자를 붙여놓으면 사이가 좋아지거나 망하거나 둘 중 하나지만 이미 고아 입장에서는 잃을 것도 없는 상황이기에 마지막 도박수였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다르게 두 사람은 제법 말이 잘 통했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순조롭게 작업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아비코도 아쿠아가 줬던 티켓의 연극을 보고서는 고아를 다시 보게 되었죠. 그렇게 원작자도 만족할 만한 각본이 탄생했지만 스미야키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옆에서 중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밑도 끝도 없는 일방적인 각본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모든 일은 배우에게 떠넘겨버리는 킬러패스 각본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실패하면 전부 배우 탓인 거죠. 물론 평소 고아의 각본을 보고 연기하던 나라라의 극단 사람들은 크게 상관없었지만 문제는 이런 걸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메루토는 어림도 없었고 심지어 아쿠아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아쿠아의 연기는 계속 지적받게 되었고 이론상은 완벽한 연기였지만 가장 중요한 감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쿠아는 예전부터 감정 연기하는 것처럼 흉내내고 있었지만 진짜 감정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죠. 정확히 말하면 감정 연기를 하고 싶어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의 사건 이후 감정 자체가 완전히 닫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본인도 이런 점은 알고 있었기에 카나에게 어떻게 연기하냐고 물어보는데 아쿠아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카나는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고 그렇게 스위치가 들어가게 되면서 과거 트라우마에 휩쓸려 아쿠아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따로 쉬게 된 아쿠아는 여동생에겐 비밀로 해달라며 보호자로 고탄다 감독을 부르게 되는데 루비에게 미아의 몽이 있었다면 아쿠아에겐 감독이 있었죠. 당연히 감독도 아쿠아랑 카나가 이어질 줄 알았지만 의외의 인물과 연애하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그래도 여자친구니까 알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쿠아가 과거 끔찍한 사건에 휘말렸다고 말해줍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복선 중 하나인데 감독과의 첫 만남에서 분명 미야코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었기에 원래는 아이의 아들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중에서는 한 번도 아이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장면은 없었지만 감독은 이미 아쿠아의 친엄마를 눈치채고 있었죠. 그리고 아쿠아가 잠꼬대로 아이의 이름을 말해버리게 되고 과거 어떤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PTSD를 가지게 됐다는 사실과 아이라는 잠꼬대로 아카네는 결국 아쿠아의 비밀을 눈치채버립니다. 아쿠아가 시대와 안 맞게 옛날 아이돌인 아이를 광적으로 좋아했던 것과 여동생이 비코마치를 부활시킨 것, 과거 아이의 살인사건과 아쿠아가 어릴 때 말려든 끔찍한 사건으로 PTSD를 가지게 된 것, 아쿠아의 어머니 이름은 사이토 미야코지만 아쿠아의 이름은 호시노 아쿠아로 성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아이의 성은 끝까지 공표되지 않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아카네가 옛날에 아이에 대해 프로파일링 할 때 추측했던 아이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을 가능성까지. 愛には実は隠し子がいるとか不可解だった数々の行動の理由がわかる 모든 퍼즐이 맞춰지게 되었고 심지어 잡히지 않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까지 추리해냅니다. 그렇게 아카네는 아쿠아의 비밀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진심으로 위로하게 됩니다. 저녁이 되었고 아카네는 감독의 집에서 식사를 만들어주며 엄마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이상적인 현모양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쿠아가 자기를 구해준 것처럼 이번엔 아카네가 아쿠아를 구해주려고 했죠. 사실 아쿠아는 감독의 제자였고 과거 연기를 했었다는 걸 알게 된 아카네는 아쿠아의 비디오를 보고 싶다고 떼써보지만 예전 카나 때도 아쿠아 본인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것 때문에 거절하려고 할 때 이번에는 흔쾌히 허락해주게 됩니다. 초등학생 때의 아쿠아를 보면서 단번에 아쿠아의 문제점에 대해 알게 되는데 감정 연기가 전혀 안 되니 미리 준비해둔 연기만 하게 되면서 결국 반응이 느리게 되고 머리는 좋기에 어디선가 본 연기를 자기 것으로 흡수해서 그럴듯한 연기로 흉내내지만 본인은 이런 재능을 싫어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카네는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되는데 연기에 관심도 재능도 없는 아쿠아가 감독의 제자로 들어가 영상 편집을 배웠음에도 이번 연극에 참가한 것이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아쿠아에게 아카네는 왜 연극을 하는 거냐고 묻자 아쿠아는 누군가를 죽이는 게 목적이라고 하며 연기를 하는 이유가 연예계 위쪽에 찾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 위로 올라가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아카네의 대답에 아쿠아는 당황했고 아카네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쿠아 자체를 인정하면서 죄를 짊어지겠다면 함께 짊어지겠다는 각오로 여자친구 노릇을 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아쿠아에게도 한 가지 요구를 했고 천재 듀오인 카나와 타이키 콤비를 이기고 싶다며 남자친구로서 도와달라고 하죠. 그렇게 천재 콤비 대 연인 콤비의 구도가 완성되어 버렸지만 솔직히 아쿠아는 이기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독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고 가급적 아쿠아의 약점인 감정 연기를 안 쓰는 방향으로 부탁해봤지만 이번 대본은 감독이 봐도 굉장히 도전적인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어릴 적 아쿠아에게 해줬던 말을 하게 되죠. お前はすごい演技よりぴったりの演技ができる役者になれ。
그리고 이번 연극에서 연출가의 의도를 읽는 연기를 하기 위해선 강렬한 감정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아쿠아는 결국 밤마다 감독에게 특훈을 받게 됩니다. 한편 메루토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었고 우연히 루비와 미나미를 만나게 되는데 오빠가 잘하고 있는지 걱정돼서 연습장에 온 거였죠. 하지만 아쿠아는 이미 연습을 끝내고 돌아갔고 루비가 오빠를 걱정했던 이유는 평소와 다르게 요즘 따라 계속 자정 넘어서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맨날 여친이랑 같이 돌아갔었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오해하기 좋은 상황이었죠. 그렇게 루비는 화장실을 안내받으러 가면서 미나미는 혼자 남겨졌고 그런 미나미에게 사쿠야가 작업을 걸기 시작하면서 어거지로 연락처를 따려는 그때 메루토가 긴급 소집이라며 미나미를 구해주게 됩니다. 사실 긴급 소집은 미나미를 구해주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결국 메루토는 사쿠야에게 온갖 모욕을 듣게 되면서 제대로 찍히게 됩니다. 사쿠야가 했던 말도 전부 사실이며 메루토도 자신의 문제점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죠. 한편 아카네와 카나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있었고 심지어 아카네가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카나를 동경해서인 걸 알게 되면서 둘은 더 불같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매번 서로 피폐해질 뿐인 싸움이었지만요. 둘 다 아역 시절부터 시작한 베테랑이었고 엄청난 재능의 배우였기에 타이키가 보기에도 우열을 가리긴 힘들었습니다. 아카네는 천재라 불릴 정도로 이질적인 연기를 했지만 카나는 연기에 대한 자신감과 집착으로는 아카네보다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카나는 타이키가 파트너였기에 이번 연극은 당연히 카나의 승리로 확정하고 있었습니다. 타이키 또한 은연히 아카네와 아쿠아 콤비하고의 대결을 신경 쓰고 있었죠. 그리고 사쿠야도 미나미 사건으로 계속 메루토의 신경을 건들게 되면서 두 팀 간의 대결 구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무대 공연 첫날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는데 원작자와 각본가는 물론이고 지금 리얼의 친구들이나 미야코와 감독도 있었죠. 감독도 나름 업계에서 베테랑이기에 지금까지 아쿠아와 아카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건 전부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PTSD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기에 한번 공황을 일으키면 그걸로 끝이었죠. 그렇게 막이 열렸고 도쿄블레이드의 스토리는 주인공이 검 한 자루를 손에 넣는 장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맹도라고 불리는 21자루의 검은 주인에게 다양한 힘을 줬고 21자루의 모든 맹도가 최강이라고 인정한 자에게는 천하를 제패할 힘을 준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차례차례 추루기와 키자미를 이기면서 동료로 맞이했고 순식간에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한편 시부야를 거점으로 뒀던 사야임의 세력과 마찰이 생겼는데 그 원인은 두 인물의 싸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몸매는 소심하고 싸움은 싫어하지만 부모님에 의해 강제로 싸우고 있었으며 그걸 연기하는 사쿠야는 원래 성격과 반대되는 캐릭터를 가볍게 소화해내고 원작을 완벽히 재현할 정도로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반대로 키자미를 연기하고 있는 메루토는 인지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프로듀서가 메루토를 선택한 이유는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메루토는 보기와 다르게 엄청난 노력파였고 그런 메루토를 캐스팅한 게 실수인지 아닌지 판단해줄 사람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짧은 시간에 성장하는 건 무리였고 메루토의 연기도 원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원작을 완벽히 재현해내는 사쿠야의 연기와 비교돼서 메루토의 연기는 더욱 형편없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때 메루토의 화려한 퍼포먼스는 원작을 그대로 재현해냈고 원작자는 물론 많은 팬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연습 때 메루토는 아쿠아에게 조언을 구했고 아쿠아는 힌트만 줬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이뤄낸 건 오로지 메루토의 노력이었죠. 그렇게 메루토는 자신의 캐릭터를 계속 분석하면서 몰입하였고 낼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감정을 담아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1분을 멋지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루토의 재평가는 오늘 달콤의 원작자가 말해주고 있었죠. 키자미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지나갔고 이번엔 몸매와 추루기의 대결입니다. 운이 나쁘게도 몸매의 대사가 효과음에 묻혀버렸고 다시 해야 하나 생각하는 그때 평소 상대를 커버해주던 카나의 애드립으로 사고는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효과음으로 묻혀서 나오지 않은 중요한 단어도 대신 말해주었죠. 무슨 짓을 해도 전부 커버해줄 것 같은 카나의 연기는 괜히 천재라 불린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몸매와 추루기의 대결은 무사히 지나갔고 어떻게 보면 이 무대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야히메와의 대결로 넘어갔습니다. 아카네는 이 순간을 줄곧 몇 년이나 기다렸는데 과거 아카네는 카나의 천재적인 연기를 보고서는 카나에게 푹 빠졌습니다. 그렇게 아카네는 카나와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배우를 시작하였고 카나에게 다가가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머리를 단발로 자른 것도 카나를 좋아해서 따라한 거였죠.
하지만 카나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달콤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만남은 어느 한 오디션이었는데 당시 카나는 주변에서 조금씩 버림받기 시작할 때였기에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디션은 보여주기식 오디션이었고 처음부터 합격은 카나로 정해진 상태였죠. 거기다 험한 입버릇까지 나오게 되면서 카나는 아카네에게 심한 말을 해버렸고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 앙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카네는 그때 카나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연기가 왜 달라졌는지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배우로서 일은 줄어들고 이상한 노래나 시키면서 주변에서 버림받게 되자 자기 자신이 별이 되어 비추기보다는 별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 주변에 맞추고 자기 자신은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카나는 아카네가 원하는 카나가 아니었습니다. 아카네가 좋아했던 카나는 남을 비추는 게 아닌 자기 자신이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였고 그래서 지금의 카나는 증오했기에 계속 카나와 싸웠던 거였죠. 그렇기에 아카네는 이번 도쿄블레이드에서 카나를 되돌려 놓으려고 했고 전에 아이를 흉내내면서 터득했던 주변을 잡아먹는 듯한 연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아카네의 연기는 이기적일 정도로 매우 아름다웠고 누가 봐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카네는 지금이 아닌 옛날에 카나를 이기고 싶어 했고 진심으로 부딪혀주길 바랬죠. 당연히 카나도 아카네를 보면서 점점 흥분하였고 제대로 맞받아치려는 그때 과거 주변에서 버려졌던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아카네가 더욱 빛날 수 있게 한 발짝 뒤로 빼줍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밝게 비춰주는 게 지금의 카나였죠. 그렇게 두 사람의 대결 장면은 허무하게 끝이 났고 괜히 아카네만 혼자서 설친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카나를 좋아했던 건 아카네뿐만이 아니었고 아쿠아도 지금보다 옛날을 더 좋아했기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옛날의 카나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타이키 또한 방금 장면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원래 같았으면 카나가 아카네의 연기에 맞춰서 받아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카나는 적어도 한 명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 했고 그래서 앞으로 나서지 않고 뒤로 빼서 주변을 서포트해준 거였죠. 한편 타이키도 괴짜였는데 눈이 안 좋음에도 렌즈조차 안 끼고서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면 상대방의 표정을 읽을 수 없을 테고 그럼 당연히 연기하는데 문제가 생길 테지만 어차피 멀리 있는 관객은 배우의 표정이 안 보일 테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려할 바에 그냥 고려 안 하겠다는 게 타이키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냥 압도적인 천재였기에 가능했던 거였죠. 그리고 타이키가 이제 와서 대사를 체크하는 이유는 아카네가 이악 물고 연기하고 있었기에 이러다가 잡아먹힐 것 같아 중간에 애드립을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카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지만 모든 걸 커버하는 지금의 카나에겐 식은 죽 먹기였죠. 그렇게 타이키와 아쿠아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아쿠아가 아무리 감독에게 특훈을 받았다지만 천재 중에 천재라 불리는 타이키에게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물론 아쿠아도 그런 타이키와 동일선상에서 싸울 생각은 없었고 동작 하나하나가 감정이 실려있는 타이키와 대조적으로 무감정으로 맞받아칩니다. 마치 타이키가 뜨거운 불꽃이라면 아쿠아는 차가운 얼음 같았죠. 당연히 타이키는 이 정도쯤은 눈치챘고 아쿠아의 무미건조한 태도 때문에 대결이 재미없게 되자 아까 말했던 애드립을 꺼내려고 합니다. 실상은 그냥 카나에게 전부 떠넘기는 거였죠. 하지만 카나보다 오히려 아쿠아가 애드립을 능숙하게 맞받아쳤고 아쿠아의 모든 연기는 카나가 연기하기 편하도록 서포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 있는 위치도 조명이나 관객의 시선도 모두 자연스레 카나를 향하게 만들었고 카나가 말했던 누군가가 해야 하는 조정 역할을 이번엔 아쿠아가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쿠아의 태도에 결국 카나의 리미트가 제대로 풀려버렸고 카나의 연기는 모든 관객들의 시선을 끌어모았고 눈부실 정도로 빛나는 태양과 같은 연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마치 자기만 보라는 식의 이기적일 정도로 환하게 빛나는 연기였죠. 그리고 아카네는 그런 카나를 줄곧 기다려왔었죠.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장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쿠아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감정 연기 장면이었죠. 감독과 특훈을 할 때 공황을 유발하는 트리거부터 파악해야 했는데 아쿠아는 지금까지 감독에게 비밀로 했었지만 감독은 이미 아쿠아가 아이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트리거라는 것도 눈치채고 있었죠. 아쿠아가 자꾸 공황을 일으키는 것도 본심은 연기를 즐거워하고 있었기에 죄책감 때문에 그것이 트리거가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연기를 즐기는 것 자체를 그만두고 남들과는 반대로 연기는 괴롭고 힘든 것이라고 자기 최면을 하게 됩니다. 토키랑 추루기가 싸우면서 블레이드가 난입하였고 토키를 베려는 그때 사야히메가 토키를 지키려다 대신 베이게 됩니다.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긴 연기는 주변 사람도 괴롭게 만들었고 결국 토키도 블레이드에게 지게 되면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야이메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살리기에는 너무 늦었죠. 하지만 사야이메가 가지고 있던 맹도가 있었고 그 맹도는 상처를 옮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능력으로 사야이메는 지금까지 부하의 상처를 자신에게 옮기며 싸워왔고 싸움을 싫어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기에 아군뿐만 아니라 적들의 상처도 조금씩 자신에게 옮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마음에 감동한 추루기와 블레이드는 이번엔 역으로 사야이메의 상처를 자신들에게 옮겼고 기적적으로 사야이메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까지 아쿠아는 몇 번이고 꿈을 꿔왔습니다. 흔해 빠진 소설처럼 개연성이 없는 기적이라도 좋으니 그때 아이를 구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루어질 리 없는 꿈을 꿔왔죠. 그렇게 도쿄블레이드의 무대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고 무대를 봤던 관객들은 좋은 얼굴로 돌아가고 있었죠. 한편 아카네나 카나는 자기가 졌다며 옛날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무엇보다 카나는 마지막 장면에서 아쿠아의 진짜 감정을 끄집어낸 아카네의 재능을 질투하고 있었죠. 하지만 프로듀서는 카나의 스타성을 높이 사고 있었고 거짓말을 믿게 하는 설득력인 스타성이 카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쿄블레이드 편은 무사히 끝이 나면서 다음 편인 프라이빗 편에 막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다같이 회식을 가게 되었고 아쿠아는 극단 대표와 친해지기 위해 슬슬 밑작업을 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이의 과거를 캐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운이 좋게도 대표는 창립 멤버였기에 아이의 워크숍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워크숍은 젊은 날의 실패였다며 말하기 싫어했고 아쿠아는 끈질기게 이에 대해 캐려고 하자 이를 눈치챈 타이키가 아쿠아를 도와준다며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가게 된 2차는 귀여운 여자애들이 많은 술집으로 연예인 중에 얼굴은 예쁜데 이상하게 안 팔리는 애들이 소속사 몰래 일하며 손님으로 오는 프로듀서나 대표들에게 명함을 파는 회원제 술집입니다. 타이키도 이 술집의 단골이었는데 겉보기와 다르게 여자를 밝히는 호색한 성격이었습니다. 대표는 아쿠아와 타이키를 보고 둘 다 결여된 인간이라고 좋아했고 결여된 부분을 채우려는 것처럼 기술을 흡수하고 멀쩡한 척 연기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특히 마지막 감정 연기에서 대표는 아쿠아를 마음에 들어했죠. 결국 대표는 필름이 끊겨버렸고 더 이상 정보를 캐낼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쿠아가 노린 건 대표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타이키와 단둘이 있을 타이밍을 잡고 있었죠. 그렇게 타이키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아버지가 같다고 아버지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술집에서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기에 3차로 타이키의 집까지 오게 됐고 타이키는 자신의 부모에 대해 아쿠아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타이키의 어머니는 히메카와 아이리라는 유명한 배우였고 아버지는 우에하라 세이주로라는 인기 없는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타이키가 5살 때 부부 동반 자살을 했고 당시에는 꽤나 시끄러운 사건이었죠. 세이주로는 아쿠아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이리와 결혼했으며 아쿠아는 세이주로의 불륜 상대의 자식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재능이 없었기에 재능 있는 연예인을 건드리고 다녔고 재능 없다는 콤플렉스를 관계를 맺으며 채워나갔죠. 타이키가 아버지의 성을 안 쓰고 어머니의 성을 쓴 이유도 그런 아버지가 싫었기에 예명으로 히메카와라는 성을 쓴 것이었습니다. 본명은 우에하라 타이키였죠. 하지만 이미 몸속엔 그런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기에 타이키가 여자를 밝히는 호색한 성격인 이유도 아버지를 닮아서였습니다. 아쿠아가 태도를 똑바로 하지 않고 카나나 아카네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 또한 결국에는 같은 아버지의 핏줄이었다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쿠아가 그토록 찾아다녔던 아버지는 이미 죽어 있었고 아쿠아가 복수해야 할 아이의 원수도 없어졌습니다. 결국 아쿠아의 내면에 있던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감정이 올라오면서 아쿠아의 변로는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신생 비코마치는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 2만 명을 앞두고 있었고 현실을 모르던 루비와 카나는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됐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촬영이나 편집도 전부 매무쳐 혼자 하고 있었고 2만 명도 대단한 거라며 분노의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죠. 확실히 아직 그렇게 규모가 큰 것도 아니었기에 매무쳐는 새로운 컨텐츠로 랜선 집들이를 제안합니다. 이름 그대로 자기 방을 찍어서 소개하는 컨텐츠였죠. 당연히 카나가 이런 걸 찬성할 리는 없었지만 이번에 찍은 물건을 경비 처리해주겠다니 바로 태도가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면 나중에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업무 목적으로 샀을 경우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참에 비싼 물건을 사놓고 컨텐츠 목적으로 경비 처리를 해두면 평소에 샀을 때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그렇게 카나는 명품백이니 게이밍 PC니 온갖 비싼 물건을 준비해서 방을 도배해놨습니다. 의외로 돈이 많이 드는 타입이었죠. 하지만 루비의 집들이는 하지 않았는데 루비의 방에는 엄마의 포스터밖에 없었고 비싼 물건은 그다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루비도 사실은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루비가 그룹의 이름을 비코마치로 정한 이유도 엄마가 이루지 못한 소원을 이어받겠다는 마음과 옛날에 실종된 고로가 어디선가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정한 거였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고 랜선 집들이에 이어 이번엔 뮤직비디오를 찍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메무초 인맥 중에 지방에서 디자인 회사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쪽으로 가면 할인해 준다길래 겸사겸사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은 바로 미야자키현이었고 루비가 태어난 장소였죠. 뮤직비디오에 맞춰 신생 비코마치의 오리지널 곡도 만들게 되었고 옛날 아이 때 작곡을 맡았던 히무라라는 유명한 작곡가에게 이번 신곡을 맡겼습니다. 아쿠아도 물론 히무라라면 아이의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이미 범인은 자살했다는 생각에 복수는 그만 끝내기로 했죠. 사실 히무라에게는 지난달 말까지로 의뢰했었는데 납기일을 훨씬 넘기고 있었고 누가 봐도 이치고 프로가 의뢰 입장에서 얕보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루비는 재촉하자면서 떼쓰고 있었고 아이돌이 아이돌로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다며 미야코를 필사적으로 설득합니다. 그리고 카나도 언젠가 시기가 오면 배우의 길로 되돌아갈지도 모르고 메무쳐도 30대까지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다며 뼈 때리는 현실을 알려주죠. 결국 루비의 설득에 히무라에게 재촉을 해보지만 히무라가 납기일을 넘긴 것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엄청난 열정으로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었지만 순식간에 번아웃이 오면서 더 이상 노래를 만들 수 없게 된 거였죠. 이미 수많은 노래를 만들었기에 더 이상 만들고 싶은 멜로디도 가사도 동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루비가 영상 편지를 보냈고 내용은 히무라가 썼던 비코마치의 곡을 옛날부터 좋아했고 그런 히무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기대된다는 단순한 내용이었지만 크리에이터란 족속은 의외로 단순해서 사소한 거에 쉽게 감명받기 마련이었기에 영상 편지를 본 히무라는 순식간에 작곡가의 혼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이번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도쿄 블레이드가 끝나면서 아쿠아는 당분간 스케줄이 없었고 지금까지 복수를 위해 달려왔지만 복수의 대상이 사라지면서 삶의 목표가 없어졌죠. 그래서 카나의 바램대로 비코마치 뮤직비디오 촬영에 아쿠아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카네와 데이트 약속이 있다는 소리에 금세 분위기는 싸해졌죠. 아쿠아가 아카네와 사귀는 이유도 사실 복수를 위해서 사귀는 거였기에 복수가 끝난 지금은 더 이상 아카네와 사귈 이유도 없었습니다. 슬슬 정리해야 하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미야자키에서 마지막으로 진지한 얘기를 하기 위해 아카네도 미야자키 여행에 초대하게 되었고 아카네는 순식간에 아쿠아의 의도를 눈치채게 됩니다. 아카네도 처음부터 아쿠아가 자신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귀자고 했던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적이 복수인 것도 알게 되었죠. 이제 와서 진지한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건 아쿠아에게 있어서 더 이상 자기가 필요 없어졌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쿠아가 아카네를 구해주었던 장소로 가게 되었고 아무리 목적을 가지고 곁에 있던 아쿠아라도 자신을 구해줬던 그 순간에는 아무런 타산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구해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쿠아와의 키스가 싫지 않았던 것도 그런 아쿠아의 다정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아카네는 이런 아쿠아와 함께하는 거라면 더한 것도 싫지 않았죠. 하지만 아쿠아는 그다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고 아카네도 아쿠아에게 느끼는 연애 감정은 애매모호했습니다. 애초에 두 사람은 복수 때문에 기초도 없이 바로 응용으로 넘어간 관계이기에 일반적인 연인 관계와는 거리가 멀었죠. 그렇지만 아카네가 아쿠아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고 연예계에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추리해냈습니다. 그때 아쿠아는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아카네에게 말해주었고 드디어 복수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카네는 아쿠아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숨겨진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아쿠아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는 아쿠아의 착각이었고 복수의 대상은 아직 살아있었죠. 아쿠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수에서 해방되고 자기만의 인생을 살고 싶어 했기에 이런 간단한 허점을 눈치채지 못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쿠아가 깨닫는다면 다시 복수를 위해 달릴 테고 아쿠아만의 인생은 없어지게 되기에 아카네는 이 사실을 아쿠아에게 비밀로 하게 됩니다. 한편 루비는 어머니의 묘에 왔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진짜 아버지와 스쳐 지나가게 되죠. 다음 날이 되었고 미야자키 때 쓸 캐리어를 사기 위해 카나와 아쿠아는 단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카나가 지각까지 했음에도 아쿠아의 태도가 옛날과 달리 묘하게 친절했고 캐리어 색깔도 카나의 형광봉색인 하얀색을 고른 데다가 인기 있는 레스토랑까지 미리 예약해놓으면서 카나는 제대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카나는 온갖 망상을 하며 다음 단계를 기대했지만 결말은 평범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데이트는 끝이 났습니다. 예전에 히무라에게 부탁한 신생 비코마치 오리지널 신곡도 잘 뽑혔고 드디어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미야자키 여행날이 되었습니다. 아쿠아는 전에 하다 말았던 진지한 얘기를 이번에 끝내기 위해 아카네를 초대했지만 누군가는 매우 불편해했죠.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미야자키현에 도착하였고 이번 뮤직비디오를 찍어줄 영상감독이자 메무처의 지인인 아네모네에게 가이드를 받습니다. 미야자키는 신들의 땅이라 불렸고 연예의 신과 관련된 신화가 존재하는 지역이었죠.
그렇게 신생 비코마츠는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러 가게 됐고 아쿠아와 아카네는 병원에 가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전생에서 일했고 죽었던 병원이었죠. 아쿠아가 굳이 아카네를 병원에 데리고 간 이유는 전생에 죽었던 고로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부러 아카네를 끌어들이기 위해 전생의 단서를 조금씩 흘릴 생각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과거 고로의 집까지 오게 되었고 지인이라며 고로의 과거에 대해 알려주게 됩니다. 고로의 어머니는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집에서 혼자 고로를 낳았지만 출혈이 너무 심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로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 채 할머니 댁에 맡겨졌고 그렇게 자라게 됐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된 것도 어머니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태어난 죄책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의사가 되고서도 여전히 무력했고 사리나가 죽을 때도 고작 옆에 있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쿠아를 수수께끼의 소녀가 지켜보고 있었죠. 마치 이 모든 걸 안다는 듯 진정한 어머니를 갖지 못한 두 사람과 혼이 없는 아이를 낳은 두 사람을 상냥한 신이 인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고로와 사리나 그리고 아이를 의미하는 이야기였죠. 순조롭게 뮤직비디오 촬영이 진행되었고 카나는 도쿄블레이드 이후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능력으로 점점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나는 앞으로 계속 유명해질 것이고 그런 아이돌이 남자랑 같이 있는 모습이라도 찍혔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아이와 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쿠아는 저번처럼 카나와 사적으로 만나는 일은 가급적 피하게 됩니다. 오늘 촬영이 무사히 끝났고 루비와 아카네는 숙소로 돌아가던 중 까마귀에게 열쇠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까마귀를 쫓아가던 중 우연히 루비의 첫사랑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고 만약 고로가 살아있었다면 엄청난 나이 차이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루비는 고로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만큼 고로는 루비에게 있어서 살아갈 의미를 준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자고 몇 번이나 고백할 만큼 말이죠. 하지만 고로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고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 순간 까마귀가 등장하면서 어느 사당의 뒷공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처참히 방치된 고로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사리나가 줬던 열쇠고리를 소중히 간직한 채로 말이죠. 시체를 찾은 그날 밤 아쿠아는 아카네에게 저번에 하다 말았던 진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쿠아는 일부러 아카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체를 찾게끔 상황을 유도했고 결국 아카네는 시체를 찾아냈죠. 계속 방치되었던 고로의 시체는 드디어 편히 잠들 수 있었고 아쿠아도 그런 자신의 시체를 줄곧 찾아주길 바라고 있었죠. 그렇게 복수도 완전히 끝났고 전생의 시체도 찾게 되면서 이제 아쿠아에게 있어서는 아카네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아카네도 이런 아쿠아의 마음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제 확실히 헤어져야 하는 때가 온 거였죠. 하지만 아카네는 아쿠아와 헤어지기 싫었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는 순간 그렇게 두 사람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고 아쿠아도 더 이상 아카네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편 루비는 결국 그토록 찾아다니던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지게 되면서 루비의 마음은 무너져갔습니다. 더 이상 아이돌을 계속할 이유도 살아갈 의지도 없어졌죠. 그때 수수께끼의 소녀가 까마귀와 함께 나타나 사건의 진상을 알려주게 됩니다. 옛날에 유명한 아이돌이 병원에서 극비 출산을 했고 방금 발견된 시체는 그 아이돌의 담당이었어. 그 의사 선생님은 오랫동안 실종 상태였고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한 그날이 바로 아이돌의 출산 날이었대. 거기에 그날엔 병원 주위에 수상한 남자가 계속 서성이고 있었는데 대학생 정도의 남자와 중학생 정도의 남자였나 봐. 그리고 그중 대학생은 아이의 사건 이후 누군지 판명되었고 나머지 한쪽은 스스로 찾아보라고 하며 그 정체불명의 소녀는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리나가 죽고 루비가 태어나기 전인 공백기에 일어난 사건이라 루비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진실을 듣게 된 루비는 직감적으로 그 두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던 고로와 엄마를 죽였다고 확신하였고 공범을 반드시 찾아서 죽이겠다며 폭파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촬영이 끝났고 미야자키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루비는 아카네랑 같은 방에서 자게 되었고 사건의 실마리를 알기 위해 아쿠아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릴 때 연기에 관심 없다고 했던 아쿠아가 감독 제자로 들어가 연예계를 고집하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이었죠. 거기에 아카네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연예계에 있다고 아쿠아에 대해 일부 알려주게 됩니다. 이 이상 루비가 알아봤자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죽이고 싶어하는 대상이라고는 말해주지 않았고 그냥 좋아하는 배우라고 넘어갔죠. 하지만 루비는 아카네의 이야기를 듣고 아쿠아가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버렸고 미야자키를 떠나기 전 신사에서 아쿠아가 빨리 범인을 찾아달라는 소원까지 빌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 덕분인지 비코마츠의 이번 뮤직비디오는 큰 인기를 누리며 엄청난 인지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모두들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됐고 그렇게 이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일기가 공범을 찾기 위해 연예계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다룬 거라며
2기는 연예계에서 본격적으로 공범을 추리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기 시작 부분인 도쿄블레이드 편의 분량이 엄청 길기에 쉽게 루즈해질 수 있어서 매니화할 때 어떻게 각색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1기 때와 비슷한 분량으로 간다면 이쯤에서 2기가 끝나고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3기가 시작될 거라 추측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언제든 또 놀러와 주세요.